이 천박한 것, 어디서 감히 씨도 안 먹힐 소리를 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서명용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이혼 합의서에 적힌 지분 전량 자발적 포기라는 글자가 유독 시리게 눈을 찔렀다. 볼록솟은 배를 내밀고 있는 저 여자, 이하영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나는 전 남편 박동욱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내고 있었다. 박동욱은 합의서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오만하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칼날 같은 경멸로 번뜩였다. 그래, 이래야지. 나영이 뱃속에 있는 아들 정도는 돼야 내 JK 그룹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지. 너처럼 아이도 못 낳는 여자는 내 옆에 있을 자격 없어. 그의 곁에 선 하영이 부른 배를 과시하듯 내밀며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으로 나를 도발했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몫의 서류를 담담하게 챙겨들고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내 눈동자 깊은 곳에 서린 차가운 빛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 30분 후 바로 옆 연회장에서 박동욱과 이하영의 약혼식이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나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대신 샴페인 한 잔을 집어들고 어둠이 내려앉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섰다. 무대 위에서 서로 죽고 못 사는 두 사람, 그리고 무대 아래 입이 귀에 걸린 박씨 일가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박동욱의 모친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녀는 박동욱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더니 장내를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진실을 악에 받쳐 내질렀다. 순식간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동욱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이하영은 사시나무 떨듯 경악했다. 나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입가에 후련한 미소를 띄었다. 나의 사이다 같은 복수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빼앗긴 것들, 당했던 모욕들, 이제 하나하나 전부 되돌려줄 차례였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이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묵직한 흑단 도장이 이혼 합의서 위로 떨어지며 둔탁하고도 단호한 쿵 소리를 냈다. 그리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마치 거대한 망치가 고막을 강타한 듯 뇌리까지 얼얼하게 울렸다. 하얀 종이 위로 붉은 인주가 번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말라비틀어진 핏자국 같았다. 그것은 JK 그룹 맏며느리로서 견뎌야 했던 지난 5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에 찍는 마침표였다. 드디어 끝났군. 맞은편에 앉은 박동욱이 경멸 섞인 코웃음을 쳤다. 그는 값비싼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몽블랑 만년필을 긴 손가락으로 건방지게 돌리고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분리수거장에 마침내 던져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보는 듯했다. 혐오스러움, 그리고 골칫덩이를 치워버린 후에 홀가분함이 뒤섞여 있었다. 난 이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이 돈 10억 원 챙겨서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꺼져. 그는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수표 한 장을 걔에게 먹이를 던져 주듯 내 앞으로 튕겼다. 수표는 책상 위를 힘없이 미끄러져 내 손등을 스치고 멈췄다. 종이 끝에 베인 듯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표정 변화 없이 그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10억 원,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서울 외곽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일 것이다. 하지만 JK그룹의 후계자 박동욱에게는 차고에 처박혀 있는 스포츠카 한 대 값에 불과했다. 이것이 내 5년의 청춘, 제사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던 수많은 밤, 그리고 시어머니의 끝없는 폭언을 견뎌낸 대가로 받는 퇴직금이었다. 저거. 내가 미동도 없자 박동욱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한때 나를 설레게 했던 그 잘생긴 얼굴이 역겹게 일그러졌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 알도 못 낳는 닥치고는 꽤 후한 값을 쳐준 거니까. 알도 못 낳는다.
그 말은 녹슨 톱이 되어 다시 한번 내 묵은 상처를 정확하고 집요하게 썰어댔다. 식탁 아래 둔 내 손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살점이 찢기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덕분에 마지막 이성의 끈을 잡을 수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상을 엎지도 않았다. 심지어 숨소리조차 흐트러지지 않았다. 기억이 썰물처럼 밀려와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켰다. 3년 전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세 번째 시험관 시술 실패 후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몸이 쇠약해진 채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맞이한 건 남편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다. 시어머니 최 여사의 서리발 같은 눈초리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보약 그릇이었다. 쓸모없는 것, 돈을 그렇게 처발랐는데 배가 볼록 튀어나오기는커녕 소식도 없어. 우리 박씨 집안대가 너 때문에 끊기게 생겼다. 그날 박동욱은 계단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며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빛나던 그의 눈동자는 창밖의 빗줄기보다 더 차가웠다. 왜 아무 말이 없어? 인정한다는 거야. 박동욱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잡아끌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 맞춤 정장을 툭툭 털었다.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지수야,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해야지. 나영이는 벌써 임신 4개월이야. 아들이라고. 그는 아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강조했다. 마치 그것이 나에 대한 사형 선고라도 되는 것처럼. 축하해요. 드디어 내 입이 열렸다. 목소리는 모래를 씹은 듯 거칠고 메말랐지만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나는 손을 뻗어 두 손가락으로 수표를 집어들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아주 느린 동작이었다. 수표를 반듯하게 접어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 넣고 버클을 잠갔다. 딸깍하는 경쾌한 금소금이 정적을 갈랐다. 서명했으니 이만 가보죠. 자리에서 일어나자 오랫동안 긴장하고 있던 탓에 무릎이 뻣뻣했다. 아 참. 박동욱이 뭔가 생각났다는 듯 악의적인 웃음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바닥 쪽을 가리켰다. 그렇게 급하게 갈 거 있어? 바로 아래층 연회장에서 애 약혼식이 있거든. 기왕 온 김에 남아서 축하주나 한잔하고 가. 따지고 보면 너도 이 경사의 1등 공신이잖아. 내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으면 나영이가 이렇게 빨리 들어오지도 못했을 테니. 이보다 더한 모욕이 있을까? 전처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날 같은 건물에서 내연녀와 약혼식을 올린다니. 옆에 있던 변호사조차 민망한지 헛기침하며 서류를 정리하는 척 고개를 숙였다. 박동욱의 저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자 위산이 역류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억지로 구역질을 삼켰다. 지금 내 눈앞에 그는 벼랑 끝인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광대처럼 보일 뿐이었다. 좋아요. 나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그가 기대했던 굴욕이나 눈물 대신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한기가 서려 있었다. 그렇게까지 초대해 주시는데 제가 빠질 수 있나요? 박동욱은 예상치 못한 내 반응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바로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으며 비웃음을 되찾았다. 마음대로 해. 구석에 처박혀서 궁상맞게 울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값비싼 향수 냄새와 꽃향기가 뒤섞인 달콤하고 느글거리는 공기가 훅 끼쳐왔다. 콜레드 서울 호텔 연회장 입구는 이미 축하 화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입구에는 사람 키만 한 거대한 배너가 세워져 있었는데 박동욱과 이하영의 다정한 사진이 박혀 있었다. 흰색 밀착 드레스를 입은 이하영은 살짝 불러온 배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재벌가 안주인이 된다는 행복감에 젖어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 그리고 배너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는 보란듯이 확대된 초음파 사진이 붙어 있었다. 금빛 조명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흐릿한 흑백 사진이 유독 눈을 찔렀다. 주위를 오가는 하객들은 대부분 서울 재계에서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었고
그중에는 안면이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수수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내가 로비에 나타나자 왁자지껄하던 사람들이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다. 이내 파리떼가 날아다니는 듯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저기 한지수 아니야. 세상에,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들이밀어. 방금 2층에서 이혼 도장 찍었다던데 낯짝도 두껍네. 질척거리는 거지 뭐. 이 자료라도 더 뜯어내려고 온 거 아니겠어.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애 못 낳는다고 쫓겨나서 첩이 안방 차지하는 꼴을 보러 오다니. 그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내 등 뒤에 꽂혔다. 동정, 조소, 경멸.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몰래 나를 찍는 게 느껴졌다. 플래시 불빛이 시야 끝에서 번쩍였다. 보나 마나 몇 분 뒤면 재벌가 이혼녀, 전남편 약혼식장 난입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할 것이다. 나는 쏟아지는 시선들을 무시하고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육중한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 칸막이 문을 잠갔다. 좁은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문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박동욱 앞에서 간신히 유지했던 평정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양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다. 가방에서 약병을 꺼내 진정제 2알을 손바닥에 털어넣고 물도 없이 삼켰다. 쓴맛이 혀뿌리에 퍼지자 혼란스럽던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졌다. 한지수, 울면 안 돼. 절대 울지 마. 거울 속에 나를 노려보며 되뇌었다. 거울에 비친 여자는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거무죽죽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난 5년의 고통이 나를 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나는 순종적인 며느리의 상징과도 같았던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벗어버렸다. 시어머니는 그 색깔만이 단정하고 튀지 않는다며 좋아했었다. 하지만 지난 5년 나는 이 옷처럼 무채색의 삶을 살았다. 존재감 없이, 색깔 없이. 핸드백 가장 밑바닥을 열었다. 어제 백화점에 들러 큰맘 먹고 산 물건이 그곳에 있었다. 붉은 드레스. 선혈처럼 붉고 불꽃처럼 뜨거운 색 실크 원단이 피부를 타고 미끄러지듯 감겼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과감하게 파인 V라인은 쇄골을 드러냈고 허리를 조이는 디자인은 여전히 날씬한 내 몸매를 강조했다.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꽉 묶었던 머리를 풀어헤치자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자유롭게 쏟아져 내렸다. 마지막으로 새빨간 립스틱을 꺼냈다. 입색 노랑의 리벤지 레드. 거울 속에 나를 응시하며 천천히 입술선을 따라 붉은색을 채워나갔다. 붉은색이 입술을 덮을수록 소심하고 눈치만 보던 한지수는 사라져갔다. 그 자리에는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에 미친 악기만이 남았다. 박동욱, 나보고 알도 못 낳는 닭이라고 했지? 거울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났다. 그 닭이 너를 어떻게 쪼아대서 피투성이로 만드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을 다시 열었을 때 분위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무대 위에는 박동욱이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비둘기 알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이하영을 애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하영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주인공 흉내를 내고 있었다. 나영아, 나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해줘서 내 핏줄을 이어갈 생명을 줘서 정말 고마워. 마이크를 통해 박동욱의 느끼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내 평생을 바쳐 너와 우리 아들을 지킬게.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나는 어둠 속에 서서 웨이터에게 받은 레드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벽을 타고 핏물처럼 흘러내렸다. 박동욱이 이하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연회장의 그 두껍고 화려한 조각문이 외부에서 거칠게 젖혀지며 벽에 부딪혔다. 엄청난 굉음의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감미롭던 음악이 뚝 끊겼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다. 산발을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나의 전 시어머니, JK그룹의 고고하신 회장 사모님 최 여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서 평소의 우아함이나 기품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을 들여 관리하던 머리는 미친 여자처럼 헝클어져 얼굴을 덮었고 최고급 사넬 정장의 단추는 잘못 채워져 있었다. 심지어 한쪽 발에는 하이힐이, 다른 쪽 발에는 호텔 일회용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핏대가 섰으며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부릅뜬 채 무대 위에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보안 요원 몇 명이 달려들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미친 호랑이처럼 그들을 밀쳐냈다. 비켜. 다들 비키지 못해. 최 여사가 찢어지는 듯한 괴성을 질렀다.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박동욱은 얼어붙었다. 반지를 든 손이 허공에 멈췄다. 이하영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지며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박동욱이 인상을 찌푸리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제주도 요양원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보안팀 뭐 하는 거야? 어서 어머니 모시고 나가. 모시고 나가? 이 멍청한 놈아.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의향이 문제야. 최 여사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챘다. 지지직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길을 막았다. 그녀는 성큼 무대로 뛰어올라가 박동욱의 콧대 바로 앞까지 삿대질을 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손톱이 박동욱의 눈을 찌를 듯 격렬하게 떨렸다. 이 뇌가 없는 놈아.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전현 뱃속에 있는 건 가짜야. 아니면 딴 놈씨라고.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박동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엄마, 미쳤어. 오늘 내 약혼식이야. 나영이가 가진 애는 내 핏줄이라고. 내가 초음파 사진도 봤단 말이야. 초음파 사진. 최 여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소름 끼칠 정도로 처절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뭉치를 꺼내 박동욱의 얼굴에 패대기 쳤다. 종이들이 허공에서 흩날리며 하얀 눈처럼 바닥으로 쏟아졌다. 내 눈으로 직접 봐. 이게 5년 전 내가 독일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받은 의료 기록이야. 최 여사가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절규했다. 의사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었어. 그때 사고로 넌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식 능력을 완전히 잃었어. 무정자증이라고. 완벽한 무정자증.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숨막히는 정적이 연회장을 짓눌렀다. 박동욱은 벼락이라도 맞은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는 멍하니 발밑에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빼곡한 독일어와 한글 번역본 사이에서 그 끔찍한 의학 용어가 악마처럼 튀어나와 그의 시야에 박혔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무너질까봐, 그리고 친척들이 경영권 뺏으려고 달려들까 봐 내가 숨긴 거야. 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멀쩡한 지수한테 보약 먹이고 쥐 잡듯 잡아서 쫓아냈는데. 그런데 내 아들이 남의 씨를 덜컥 집안에 들이겠다고 JK 지분까지 떼어주면서 나는 구석에서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액체가 달콤했다. 이게 바로 내가 기다리던 장면이었다. 5년 전 그 사고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병원에서 3일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으니까. 의사가 진실을 말했을 때 최 여사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다. 입만 다물어주면
JK 맏며느리 자리는 영원히 지켜주겠노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내 희생이 그들의 고마움으로 돌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결과는 5년의 모욕, 성렬하는 오명, 그리고 헌신짝처럼 버려진 결말이었다. 무대 위 박동욱이 드디어 움직였다.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린 그의 시선이 이하영의 볼록한 배에 꽂혔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해줄 아들이 들어있다던 그 배, 하지만 지금 그 배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역겨운 고깃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이하영의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지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에요,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이하영의 목소리가 염소 소리처럼 떨렸다. 어머님이 노망이 드셨나 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 박동욱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다. 그가 맹수처럼 달려들어 이하영의 손목을 낚아챘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이하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파. 오빠 이거나. 말해. 누구 새끼야. 박동욱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이마의 혈관이 터질 듯 꿈틀거렸다. 지금 그의 모습은 악기 그 자체였다. 오빠 애 맞아. 진짜 오빠 애란 말이야. 이하영은 끝까지 발악했다. 눈물 때문에 공들인 화장이 흉하게 번져 있었다. 내가 무정자증이라잖아. 씨가 없다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 내가 무슨 성모 마리아야. 혼자서 잉태라도 했어. 박동욱이 포효하며 다른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삼페인병을 집어 바닥에 내리쳤다. 쨍그랑. 값비싼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황금빛 술이 바닥을 적셨다. 공포에 질린 이하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미쳐 날뛰는 박동욱을 보며 그녀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다급하게 무대 한쪽 구석을 향했다. 그곳에는 박동욱의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인 김지훈이 서 있었다. 그 찰나의 눈빛 교환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박동욱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고 평소 자신에게 굽실거리며 개처럼 굴던 김 기사를 발견했다. 김지훈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눈을 피하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김지훈. 박동욱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는 미친 소처럼 돌진하여 도망치려던 김지훈의 등짝을 걷어찼다. 김지훈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공들여 쌓아놓은 삼페인 타워 위로 고꾸라졌다. 와르르. 수백 개의 크리스탈 잔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며 갱음을 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김지훈의 얼굴을 그었고 붉은 피가 삼페인과 섞여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현장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기자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달려들어 셔터를 눌러댔다. 터지는 플래시 불빛이 연회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이 추악한 재벌가의 스캔들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었다. 때리지 마세요. 제발 그만해요. 이하영이 울부짖으며 기어가 박동욱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래도 뱃속의 애는 죄가 없잖아. 이거 안 놔. 박동욱은 그녀를 벌레 보듯 걷어찼다. 바닥을 뒹군 이하영이 멈춘 곳은 내 발치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고개를 든 그녀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녀는 내 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조롱, 복수의 쾌감. 아니, 나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짓밟힌 벌레를 보듯. 나는 손에 든 와인잔을 우아하게 한번 돌렸다. 붉은 드레스 자락이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위험하게 빛났다. 나는 한 발짝 내디뎠다. 하이힐 굽이 바닥에 깔린 유리 조각을 밟으며 자작자작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냈다.
나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지금 내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서늘하고 강렬했다. 나는 박살난 삼페인 타워 앞으로 걸어가 허리를 굽혔다. 엉망이 된 바닥에서 방금 최 여사가 내던졌던 의료기록 사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박동욱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넥타이는 비뚤어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에는 김지훈의 피가 튀어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의 눈동자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수치심일까. 지수야. 그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클러치백에서 10억 원짜리 수표를 꺼냈다. 그리고 마치 연인의 뺨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그의 가슴에 수표를 탁 하고 붙였다. 박동욱 씨. 나는 미소 지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아직 켜져 있는 마이크를 타고 내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퍼져나갔다. 사실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바보처럼 5년을 기다려준 게 아니라 미치광이처럼 남의 씨를 벤 여자 때문에 조강지처와 자식을 버리는 꼴을 지켜보는 거. 이 연극 정말 흥미진진하더라. 말을 마친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무대 아래의 카메라들을 향해 돌아섰다. 박동욱의 동공이 급격하게 수축했다. 그는 척추뼈가 뽑혀나간 사람처럼 휘청거렸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뒤덮어 눈이 시큰거렸지만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온 대한민국이 똑똑히 보게 할 것이다. 한지수는 버림받아 원망 섞인 여자가 아니라 이 전쟁의 유일한 승리자라는 것을. 나는 우아하게 드레스 자락을 잡았다. 막 커튼콜을 마친 여왕처럼 쏟아지는 시선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최 여사의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와 박동욱의 절망적인 고함이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해전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고 한강변의 차량 행렬은 빛의 강을 이루고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떠들고 있었다. 저 화려한 호텔 안에서 방금 어떤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매캐한 자동차 매연 냄새, 길거리 포장마차의 떡볶이 냄새, 그리고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트렌치코트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꺼내보니 어둠 속에서 액정 불빛이 유난히 선명했다. KB국민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안내 음성이 들리는 듯 문자가 선명하게 읽혔다. 고객님, 계약하신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 전세 아파트 확정 일자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잔액 3천만 원. 나의 새 집이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한지수의 집.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때였다.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휴대폰 액정 위로 톡 떨어지며 숫자를 뭉개뜨렸다. 이어서 2방울, 3방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어 칠흑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 아래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바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빗방울을 받았다. 빗물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려 이제는 결혼반지가 사라진 4번째 손가락 위로 떨어졌다. 그곳에는 아직 희미한 하얀 자국이 남아있었다. 나를 5년 동안 올감했던 반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나는 그 자국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앞을 가로막은 검은 빗줄기를 응시했다. 그리고 발을 뗐다. 축축하게 젖어가는 아스팔트 위로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발목을 적시고 스타킹을 타고 올라왔다. 뼈가 시릴 만큼 차가웠지만 그것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생한 현실의 감각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빈 차등이 켜진 택시 한 대를 세웠다.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석의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힐끔거렸다. 비에 젖은 붉은 드레스가 너무 튀어서인지 아니면 광기와 냉정이 뒤섞인 내 표정이 불안해 보여서인지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일산으로 가주세요. 호수공원 근처 SK뷰 아파트요. 그 주소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한남동에 있는 수십억 원짜리 숨쉬는 것조차 눈치 봐야 했던 그 감옥 같은 저택이 아니었다. 오직 나 한지수 혼자만의 25평짜리 보금자리. 차가 출발했다. 와이퍼가 지칠 줄 모르고 앞 유리를 닦아내며 쓱 단조로운 소리를 냈다. 나는 딱딱한 시트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를 만큼 피곤했지만 정신은 무서울 정도로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밖으로 튀어나오고 싶어하는 야수 같았다. 보지 않아도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었다. 그 엉망진창이었던 약혼식 영상이 지금쯤 대한민국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을 테니까.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액정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복권 당첨 번호를 확인하기 직전에 전율 같은 것이었다. 잠금 해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JK 그룹 후계자 무정자증. 2위. 재벌가 막장 드라마 시어머니 며느리 머리채. 3위. 한지수 리벤지 드레스. 5위. JK 그룹 주가 폭락. 나는 단독 태그가 붙은 영상을 클릭했다.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걸 보니 기자가 혼란 속에서 몰래 찍은 게 분명했다. 영상 속에서 박동욱은 미친 사람처럼 삼페인 타월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고 이하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화장이 다 지워진 얼굴로 울부짖고 있었다. 그리고 최 여사. 차 마실 때 새끼손가락을 우아하게 치켜들던 그 기부인이 남대문 시장에서 흥정하던 아줌마처럼 바닥을 구르며 악을 쓰고 있었다. 댓글창은 이미 폭발하고 있었다. 별표와 대박, 이게 재벌가의 민낯이냐? 드라마보다 더하네. 별표 무정자증. 그럼 이하영 뱃속의 애는 누구 거임? 자가 생식이라도 했나? 별표 저기 운전기사 표정 봐라 빵 터지네. 사장님한테 저렇게 큰 녹색 모자를 씌워주다니. 별표 나만 전처가 멋있냐? 수표 던지는 거 완전 영화의 한 장면인데. 별표 내일 장 열리면 JK 주식 하한가 확정이네. 빨리 팔아라. 댓글들을 읽어 내려가던 내 입꼬리가 제멋대로 올라가더니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후후. 하아. 좁은 택시 안에서 애 웃음소리가 공명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걱정스러운 듯 나를 쳐다봤다. 아마 충격받아서 미쳐버린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맞다. 나는 미쳤다. 재벌가라는 이름의 정신병동에 5년을 갇혀 있었는데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퇴원 수속을 마친 것이다. 나만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겉옷을 받아주는 가사 도우미도 기가 시간을 트집 잡는 시어머니도 차가운 등을 돌리고 누운 남편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 그리고 새로 바른 벽지 냄새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발을 조여오던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따스한 마룻바닥을 디뎠다. 불을 켜자 따뜻한 노란색 조명이 크지 않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거실에는 심플한 패브릭 소파 하나와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이케아 식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겐 평생 살아본 집 중 가장 집다운 곳으로 느껴졌다. 부엌으로 가서 작은 창문을 열었다. 창밖으로 일산 호수공원의 검은 수면과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다.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상황에 맞지 않게 우렁찼다. 나는 아파트 아래 편의점에서
사온 비닐봉지를 뜯었다. 신라면 한 컵, 삼각김밥 하나, 그리고 제일 싼 카스 맥주 한 캔, 박씨 집안에서는 절대 금지된 불량 식품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이런 걸 먹으면 몸을 망쳐서 우수한 후손을 못 낳는다고 했었다. 끼니마다 엄격한 영양 비율에 맞춰 차려진, 그러나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던 그놈의 궁중 요리를 억지로 삼켜야 했다. 종이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붓자 강렬하고 맵싸한 인공 조미료 냄새가 진동했다. 그 자극적인 향기가 미치도록 유혹적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라면을 허겁지겁 들이켰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매운 기운에 눈물이 핑 돌았다. 진짜 맛있다. 나는 울면서 면발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체면이고 뭐고 없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눈물이 국물 위로 뚝뚝 떨어져 고춧가루와 섞였다. 짜고 뜨겁고 매운맛, 그날 밤 나는 지난 5년 중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여전히 비명과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다. 눈을 뜨면 더 이상 나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 후의 날들은 마치 배속으로 돌린 재난 영화 같았고 나는 그 영화의 유일한 관객이었다. JK 그룹의 주가는 번지 점프를 하듯 곤두박질 쳤다. 5일 연속 하한가였다. 한때 콧대 높던 그 거대한 상업 제국이 후계자의 추문 하나로 순식간에 휘청거렸다. 분노한 주주들이 사옥 앞으로 몰려들어 계란을 던지고 플래카드를 흔들며 박동욱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했다. 텔레비전 뉴스는 매일 새로운 소식을 쏟아냈다. JK그룹 회장은 오늘 박동욱 전무의 모든 직위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동욱 전무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가 이하영 씨와의 내연 관계를 인정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김 씨의 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이하영 씨를 사기 혐의로 소환 조사. JK그룹 회장 부인 최모 씨,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텔레비전 화면 속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박동욱이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기자들을 피해 도망치는 꼴을 보며 나는 평온하게 커피를 마셨다. 이것이 인과응보다. 하늘이 도운 게 아니다. 스스로 저지른 악행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먼지처럼 가라앉으리라 생각하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술에 잔뜩 취해 억눌린 울음소리였다. 지수아.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를 부려 먹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주인 잃은 개처럼 낑낑거리고 있었다. 나 너네 집 미치야. 너 일산 사는 거 다 알아. 한 번만, 얼굴 한 번만 보자.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꺾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늦가을의 찬바람이 낙엽을 휩쓸고 있었다. 가로등 밑에 낡은 국산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박동욱은 쭈글쭈글해진 트렌치코트를 입고 차문에 기댄 채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 그가 내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눈동자가 탁하게 풀려 있었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커튼을 놨다. 올라와.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역한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쳐왔다. 박동욱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딱 맞던 옷은 이제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살이 쏙 빠져 눈이 캥하고 광대뼈가 붉어져 있었다. 나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한 눈빛이었다. 지수야, 너 아직 나한테 마음 있는 거지? 그렇지. 그가 비틀거리며 나를 안으려고 달려들었다. 나는 몸을 옆으로 비켜 차갑게 그를 피했다. 허공을 허우적거린 그는 현관 바닥에 코를 박을 뻔했다. 용건만 말하고 가. 나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섰다. 잡상인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박동욱은 신발장을 잡고 간신히 일어서더니
울기 직전에 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나도 그년한테 속은 거야. 내가 고자인 줄 몰랐다고. 알았으면 너한테 절대 안 그랬지. 우리 다시 합치자. 응. 입양이라도 해서 아이 키우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 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박동욱 씨, 잊었나 본데 당신 JK에서 제명됐어. 빈털터리의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뭘 가지고 나랑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야. 나한테 아직 기회가 있어. 박동욱이 허공을 휘저으며 다급하게 외쳤다. 내가 도와주기만 하면 돼. 지수야, 너 그 10억 원 있잖아. 그리고 너 결혼 생활하면서 몰래 모아둔 비상금도 있을 거 아니야. 종잣돈만 있으면 내 능력으로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면 너 다시 JK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그럼 그렇지. 이 지경이 되어서도 반성은커녕 나를 발판 삼아 다시 기어 올라갈 생각뿐이구나. 그를 바라보는 내 눈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졌다. 박동욱, 너 정말 내가 그 집구석에서 나올 때 겨우 위자료 푼돈이나 챙겨서 나온 줄 알아. 나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던졌다. 내 투자 계좌 내역서였다. 박동욱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희미한 조명 아래 글자를 읽어내려갔다. 그의 시선이 JK 그룹 주식 공매도 수익이라는 항목에 멈췄을 때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벼락 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너 우리 회사 주식에 공매도를 쳤어. 그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혼하기도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정정해. 우리 회사가 아니라 내 회사지. 나는 그에게 다가가 한때 오만했던 남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5년 전 내 교통사고의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난 이날이 올 줄 알았어. 너랑 내 멍청한 엄마가 체면 때문에 병을 숨긴 것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욕을 퍼붓고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다리를 주무를 때 나는 길을 열고 있었어. 너희가 떠들어대는 회사 내부 정보, 실적 부풀리기, 분식회계 다 듣고 있었다고. 시장 봐서 남은 돈, 폐물 팔아서 만든 돈, 10원 한 장까지 다 해외 계좌로 돌렸어. 그리고 기다렸지. 이 폭탄이 터지는 날만을. 나는 허리를 숙여 창백하게 질린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박동욱, JK 주가를 박살낸 마지막 결정타는 이하영이 아니야. 바로 나야. 약혼식 날 너희 집안의 그 더러운 스캔들을 모든 금융 언론사에 동시에 뿌린 게 나라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비참함, 1분 1초가 전부 내가 설계한 거야. 으아. 박동욱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서류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다. 그는 나를 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앞에 있는 건 순종적이었던 전처가 아니라 자신을 잡아먹는 악마였다. 이 독한 년, 악마 같은 년. 그가 손을 치켜들고 나를 때리려 했다. 나는 피하지도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그를 노려보았다. 때려봐. 그 손 내려오는 순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아직 안 터뜨린 거. 내가 공금 횡령한 증거자료 내일 아침 바로 검찰청 특수부 책상 위에 올라갈 테니까. 박동욱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리고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났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붉게 충혈되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손을 내리지 못했다. 그의 팔이 끊어진 인형처럼 힘없이 툭 떨어졌다. 나가. 나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나직하게 말했다. 박동욱은 마지막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후회, 그리고 완전한 붕괴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척추가 부러진 개처럼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며
아파트 밖으로 기어나갔다. 철컥하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완벽하게 고요해졌다. 나는 거실 창가로 가서 어두운 거리 끝으로 사라지는 비틀거리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상상했던 것 같은 미친 듯한 희열은 없었다. 그저 긴 전쟁을 끝낸 후의 깊은 피로감, 그리고 후련함뿐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청담동의 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김민우가 앉아 있었다. 신생 벤처 캐피털의 젊은 대표인 그는 나보다 3살 연하로 따뜻한 미소와 세련된 매너를 가진 남자였다. 지수 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막 공수해온 화이트 트러플입니다. 그가 내 접시에 스테이크를 썰어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숨기지 않은 호감이 어려 있었다. 나는 미소로 화답하며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다. 레스토랑 한쪽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감미로운 재즈 선율과 와인 향기가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다. 그때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사회 뉴스가 흘러나왔다. 한파가 몰아치면서 서울시가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40대 남성이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장기간 폭음을 일삼았으며 쓰레기통을 뒤적인 일을 해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면이 빠르게 지나갔다. 다리조차 뻗을 수 없는 좁디 좁은 쪽방. 바닥에 굴러다니는 초록색 소주병들과 곰팡이 핀 컵라면 용기들. 들것에 실려나가는 남루한 행색의 남자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담요 밖으로 삐져나온 손을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한때 수억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내 코앞에서 삿대질을 해대며 아이를 못 낳는다고 모욕을 주던 그 손. 지금 그 손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고 손톱 밑에는 새카만 때가 끼어 있었다. 들꺼리 흔들릴 때마다 그 손은 힘없이 허공에서 달랑거렸다. 쯧쯧, 안 됐네요. 김민우가 내 시선을 따라 뉴스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저런 고시원에는 정말 갈 곳 없는 사람들만 모인다던데 이 날씨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나는 시선을 거두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검붉은 와인이 잔벽을 타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법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온 서울이 하얗게 뒤덮이고 있었다. 그 더럽고 고통스럽고 추악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저 눈 속에 깊이 파묻히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붉은 입술, 풍성한 웨이브 머리, 그리고 생기 넘치고 단단한 눈빛. 그곳에 더 이상 한지수의 눈물은 없었다. 오직 스스로 왕관을 쓴 여왕의 새로운 산만이 있을 뿐이었다. 민우 씨.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그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다. 우리 식사 다 하고 겨울바다 보러 갈래요? 좋죠. 벽난로의 불빛이 내 얼굴을 따스하게 비쳤다. 겨울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